일본의 냉철한 다큐멘터리 작가 레이카. 그녀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단 5일 만에 그 카메라는 꺼졌고 그녀의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짜 몰랐던 강함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카 모리사와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도쿄에 있는 큰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냥 지루한 다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의 다큐를 만드는 편이에요. 정치, 기술, 시골 마을 사람들의 삶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죠. 사람들은 제가 일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아마 제가 진지하고 분석적인 성격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냥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도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 회의 후 상사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레이카 씨, 상사께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한국에 다녀오세요.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한국이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K-팝, 드라마, 고속철, 앱 서비스까지. 마치 한국이 세계를 이끌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그냥 일본보다 시끄럽고 화려한 버전 아닌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각으로 가서 직접 보고 오세요. 시청자들이 정말 알아야 할 걸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행도 아니고 감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가는 임무를 맡은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왜 그렇게들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 눈엔 항상 뭔가 시끄럽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하는 나라로 보였어요. K-팝 가수들이 춤을 잘 추는 건 알겠어요. 드라마 배우들도 멋지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혼란스럽고 체계가 없어 보여요. 일본보다 앞설 수는 없지. 라고 늘 생각했어요. 일본은요, 역사도 깊고 조용하고 질서도 있잖아요. 저희는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쌀 때도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지만 솔직하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제 다큐에선 한국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살짝 기대도 됐어요. 한국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는 월요일 아침으로 예약돼 있었고요. 전날 밤 저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녹차 한 잔을 마셨어요. 한국, 당신이 대단하다는 걸 한번 볼게요. 그렇게 혼잣말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가 곧 만나게 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는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착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더니 하늘은 맑고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은 정말 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 시작하자 하고 중얼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공간이 넓고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도도 넓고 조용하고 조명이 밝고 깔끔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끄러운 걸 예상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질서 있게 걷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표지판이 4가지 언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덕분에 저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좋아, 이 정도는 잘했네 하고 작게 중얼였어요. 하지만 공항이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이 저를 보고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지? 서류 확인도 빠르고 질문도 거의 없었고요. 10분도 안 돼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제야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에선 항상 줄이 길고 때로는 직원분이 차가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본인인데도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용일 거야.
나 같은 외국인에게만 친절한 거지. 수화물 찾으러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 가방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로봇 하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길이 필요하신가요? 그것도 일본어로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방송국 카메라도 없고 안내 직원도 안 보였어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느껴질까요? 표지판을 따라 공항철도로 갔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시끄럽지 않았어요. 줄도 잘 서 있고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뒤에 타더라고요. 제가 탄 칸 안은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고요.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되는데 속도도 빨랐어요. 앞에 있는 화면에는 다음 역이 4가지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어요.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진짜야? 이상하게도 처음엔 논란보다 약간의 불안이 몰려왔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도 있고 오래된 건물도 보였어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함께 있더라고요. 도쿄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 가슴속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게 좀 무서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퍼붓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서는 그냥 편의점에 가서 저렴한 비닐 우산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 편의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울역 출구 지붕 아래에 서서 캐리어를 잡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출구 옆에 세워진 금속 스탠드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구. 우산 공유 스테이션.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사용 후에는 반납 부탁드립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뭐지? 그 안에는 우산이 10개쯤 꽂혀 있었어요.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었어요. 잠금 장치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안 보였고 직원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산을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비가 그친 후에 다시 우산을 꽂고 가셨어요. 진짜야? 저도 모르게 중얼였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 순간 양복 입은 젊은 남자분이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시면 하나 쓰셔도 돼요. 나중에 아무 데서나 반납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번긋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우산을 펼치고 떠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검정색 우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약간 젖어 있었지만 튼튼하고 깨끗했어요. 싼 느낌이 아니었어요. 우산을 손에 들고 가만히 서 있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걸 빌리고 돌려준다고? 비를 맞으며 호텔까지 걸어갔어요.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우산 덕분에 젖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들, 사람들, 회색빛 도시 풍경 그 모든 것들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게 뛰지도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니. 그게 너무 낯설고 또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카메라는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어요. 촬영은 한 장면도 못했는데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분명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날 조용한 실내라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그 우산 하나가 제 마음속 뭔가를 조용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비는 그쳤고 거리는 아직 조금 젖어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약간의 흙냄새랑 상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요. 호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장을 입고 어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가방을 챙기고 어제 빌린 검정 우산도 들고 나왔어요. 아직 반납은 안 했거든요. 다른 공유 스테이션에 놓으면 된다고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첫인상에 속으면 안 되니까. 저는 강남역 근처를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건물은 높고 간판도 크고 차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정신없지 않았어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음성이 나오고 인도에는 노란 점자 블럭이 있었어요. 오, 생각보다 세심한데? 라고 속으로 중얼였어요. 근데 이런 건 보여주기용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설명이 어려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여자분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며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분은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둘은 함께 길을 건넌 뒤 각자 자기 길로 가셨어요.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고 두 분은 나지막이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직원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녹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 손님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버리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그냥 두고 가다니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도쿄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긴 해요. 줄도 잘 서고 조용하고 자리도 깨끗이 정리하고요. 근데 여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다예요.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 비워달라는 말도 없었고 이용시간 30분 제한 같은 안내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내가 무시했던 그 한국이 맞나? 돌아가는 길에 공원 근처에서 경찰차를 봤어요. 경찰 두 분이 어떤 길 잃은 아이와 얘기하고 계셨는데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주스팩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직도 그 장면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고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도와주는 곳. 그날 저는 카메라도 안 켰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십 개의 장면들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은 조용히 확실하게 제 생각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좀 더 진짜다운 곳을 봐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예쁜 카페나 깨끗한 역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마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도쿄처럼 밀치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풍경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다가 어떤 노인분이 들어오시니까 젊은 두 사람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어떤 안내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있었지만 꺼낼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 계획해왔던 다큐멘터리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공기엔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매콤한 냄새, 달콤한 냄새, 불에 구운 음식 냄새까지요. 떡볶이, 생선구이, 만두, 형형색색의 채소들. 아주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골목마다 줄지어 있었어요. 상인분들은 웃으면서 맛있어요, 맛보세요. 라고 외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말투에 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히 메모했어요. 복잡하지만 혼란스럽지 않다. 활기차지만 불친절하지 않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가방은 굴러가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로 멈춰섰어요.
어떤 여성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셨어요. 한 남성분은 떨어진 가방을 주워드렸고요. 다른 분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도와드려야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때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근처 가게로 뛰어가더니 젖은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무릎 옆에 앉아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기도 했고요.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떨렸어요. 그 후에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배가 고팠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셔터는 누르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려던 건 여기 봐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라는 말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모습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 방에 들어와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는데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거울처럼 비치는 렌즈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 여기 왜 온 거지? 이 순간만큼은 다큐멘터리 작가도 아니고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어떤 분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명목 아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화려함도 자극적인 장면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친절들, 규칙을 넘은 배려들, 그리고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요. 그게 혹시 신뢰라는 걸까요? 저는 어제 지나다 본 작은 도서관형 카페를 다시 찾아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공간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있었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벽에는 책이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전 녹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부럽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네, 부러웠어요. 도쿄보다 더 깨끗하거나 시스템이 더 좋다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공간 안에 흐르는 잔잔한 배려와 여유가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 강함은 시끄럽지 않다. 부드럽고 조용한 것에도 힘이 있다. 그때 옆에 앉은 어떤 남성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분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셨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진짜 배려구나. 여기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려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이 페이지에 한국의 문제점들을 적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니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시간 제한도 없었어요. 필요한 만큼 공간을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카페를 나가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진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배우는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바꾸는 건 크고 화려한 충격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울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5번째 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해 뜨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안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책상 위에 있던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메모리 용량이 거의 다 그대로였어요.
그동안 촬영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호텔을 나와서 한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이었고 사람들은 벌써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벤치에 앉아서 새에게 모이를 주는 어르신,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고 걷는 커플까지.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많은 걸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뭔가 과장된 나라다. 일본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나라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약할 거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공유 우산 스테이션. 저에게 쓰셔도 돼요라고 미소 지으며 말해줬던 남성분. 넘어진 할머니를 도운 학생과 시민들. 시간 제한 없이 조용히 쉴 수 있었던 카페.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지하철 승객들. 길 잃은 아이에게 주스를 건네던 경찰관. 조용히 밖으로 나가 통화하던 카페 손님.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얼른 닦았지만 그 눈물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진실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건 바로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저는 커다란 벽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자존심, 선입견, 그리고 내가 더 낫다는 믿음이 그 벽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그 벽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저는 겸손이라는 새로운 강함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결국 카메라를 켰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렌즈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카 모리사와입니다. 저는 한국의 부족한 면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나라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제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엔 한국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도시는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버스가 오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세상의 모든 도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거든요. 짐을 천천히 쌌어요. 옷을 개고 노트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처음 날 빌렸던 검정 우산을 손에 들었어요. 이 우산은 이제 단순한 비마기 도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던 한국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떠올리게 해주는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청소년은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어떤 여성은 짐이 무거운 어르신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 누구도 티 내지 않았고 특별해 보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히려 가장 강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건 큰 소리가 아닌 조용한 배려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우산을 조심히 공유 스테이션에 반납했어요. 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옛날의 저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편견, 자만, 판단.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을 가진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친 뒤 탑승구 앞에 앉아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켰어요. 녹화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카 모리사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한국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보다 더 귀중한 걸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본 옳은 것들입니다. 렌즈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과정.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배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시선을 바꾸고 제 내면을 돌아보게 만든 곳이었어요. 도쿄에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뭘 배웠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다큐멘터리를 찍는 여행이 아니었고요. 그 자체가 저의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은 제 이야기를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꿔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